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군대 꼭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제목을 되게 도발적으로 뽑으셨더라고요. 네, 사실 뭐 저는 병역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에 구속이 됐고요. 1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근데 가석방으로 나와요. 대부분 한 1년 2, 3개월을 살고 나서 가석방으로 2007년 10월에 출소를 했습니다. 계속 그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한 5년, 6년쯤은 외도를 해서 출판사에 잠깐 다니다가 다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뭐 제가 준비한 거 얘기를 하고 또 궁금한 거든지 같이 얘기 나눌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병역 거부자가 여아의 증인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병역 거부 수감자의 90% 이상이 한국 여아의 증인들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서 병역 거부를 굉장히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그룹이 국방부가 아니에요. 한기총, 예, 기독교 쪽인데 대처공호를 들어주면 여아의 증인에 대한 특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만 여아의 증인이 이렇게 병역 거부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병역 거부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외국 사례들을 보면은 여아의 증인도 물론 하는데 여아의 증인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병역 거부를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병역 거부가 인정이 되고 대체공호가 있기 때문에 병역 거부자가 없어서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병역 거부를 처음으로 이렇게 주도했던 그룹들이 있는데 물론 뭐 역사책에 보면은 로마 시대 때부터 병역 거부자들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런 병역 거부는 근대 국민 국가가 형성되고 나서 국민 개병제로 징병제가 실시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화 운동으로서의 병역 거부는 20세기 들어서 등장했는데 1차 대전 때 병역 거부를 주도했던 그룹이 두 그룹이 사회주의자들, 자본가들의 전쟁에 왜 우리 노동자들이 나가서 싸우냐 이런 그룹과 평화주의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퀘이커라든지 메노나이터라든지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함석헌 선생님이 퀘이커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 뭐 스스로 나는 퀘이커 교도다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함석헌 선생님의 제자분들 중에서 60년대 병역 거부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 퀘이커는 왜 병역 거부를 안 하냐? 퀘이커에서 가장 젊으신 분이 50대입니다. 네. 그런 기독교 소수 종파들이 병역 거부를 많이 해왔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여아의 증인이고 여아의 증인이 아닌 병역 거부자가 2000년에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오태양 씨라고. 물론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혼자 조용히 그냥 병역 거부를 했는데 오태양 씨는 처음으로 나는 이러이러해서 군대를 거부하겠다. 대처국무를 시행해달라.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죠. 그 뒤로 한 70여 명 정도가 병역 거부를 했는데 되게 다양해요. 그 안에서는 나는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병역 거부한다 이런 친구도 있고 나는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병역 거부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농사꾼인데 농사꾼이 쟁기질을 배워야지 총질을 배워서 뭐하냐 이러면서 병역 거부한 사람도 있고 뭐 학교 선생님인데 병역 거부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군대에 갔어요. 강철민이라는 친구인데 군대에 갔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애국자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자기가 입영해서 총 들고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침략하는 전쟁에 동참하는 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파병 때 그래서 병역 거부를 한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출소하고 나서도 다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가장 많게는 저처럼 이런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친구들이랑 대학에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기는 해요. 근데 뭐 한의사를 하는 친구도 있고 의사 하는 친구도 있고 변호사 하는 친구도 있고 다 잘 사는 것 같죠. 그렇게 보면 백수도 있고 물류노동자 하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뭐 감옥 갔다 온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계속 치료받고 있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뭐 그냥 프로그래머 하는 친구도 있고 정당인을 하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짧게 뭐 병역 거부자에 대한 설명을 배경처럼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평화 운동으로서의 병역 거부인데 병역 거부자들이 다 평화주의자는 아니고요. 다 평화 운동에 막 관심이 많거나 그렇지도 않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병역 거부자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저희 전쟁 없는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 운동으로서의 병역 거부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혹시 무슨 영화인지 아시나요?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겠죠. 신하균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웰컴 투 동막골 영화 아시죠? 대학생들 강의 가서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2006년인가? 되게 오래된 영화더라고요. 네. 이 신하균이 그 동막골에 왜 그 동막골까지 가게 된지 혹시 기억하세요? 국군이었잖아요. 정재영이 인민군 장교였고 신하균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신하균은 탈영병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탈영해서 동막골까지 이제 가게 된 건데 탈영하기 직전 장면인데 한국 전쟁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물론 약간 각색이 됐겠죠. 명령을 받아요. 이 무전기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민들이 그때 한강에 다리가 하나 있었잖아요. 한강철교로 건너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강철교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영화 대사가 이렇게 나와요. 잘 안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한 게 신하균의 대사거든요. 자기 상관한테 막 욕하면서 미친 듯이 막 욕하면서 영화에선 근데 폭발을 신하균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나와요. 못한다고 막 소리치면서 그 다음엔 탈영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폭발을 했잖아요. 근데 신하균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탈영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폭발했을 수도 있고 신하균이 폭파 버튼을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눌렀을 것 같으세요? 안 눌렀으니까 정말 탈영한 거 아닐까? 네. 만약에 우리라면, 나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이 지금 전쟁이고 잠깐 눈을 감고 한번 감정 몰입을 해봅시다. 전쟁인 상황이고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한강에 다리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위로 굉장히 많은 피난민들이 피난을 가고 있어요. 근데 내 직속 상관이 무전을 때려서 지금 당장 폭파해라. 안 하면 너 총살시켜버리겠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잘 모르시겠죠? 나는 폭파 안 했을 것 같다. 총살 당하더라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물론 총살도 안 당하고 폭파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혹은 나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폭파했을 것 같다. 나머지 분들은 그 상황이 돼봐야지 알겠다. 네. 저도 사실 어떻게 했을 거냐고 전 병역 거부자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 상황 돼보지 않으면 물론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저는 폭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돼봐야지 알겠죠, 사실. 근데 폭파했을 것 같다고 손드신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폭파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인간의 본성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박노자 선생님이 쓴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이렇게 인용을 해놨거든요. 미국의 되게 유명한 군사연구자 세뮤얼 마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군사연구자가 아니라 2차 대전 때 굉장히 영웅의 대접을 받았던 장군 출신이에요. 실제 군인으로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미군들 중에서 적을 향해서 조준을 해서 사격한 사람 혹은 방아쇠를 뭐 명중은 못할 수도 있죠. 실력이 없어서. 어쨌든 그렇게 방아쇠를 당긴 사람의 비율이 15%에서 2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쏘지 않으면 저 사람의 총 속에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같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종족인 인간을 향해 총을 쏘는 거를 본능적으로 거부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저는 인간의 본성이 어떤 거다 딱 하나로 정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경향성을 따지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인격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을 죽이는데 어느 정도의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병역 거부가 인간 본성에 충실한 거고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을 쏴 죽이는 게 본성을 거스르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는 뭐 성선설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 결과는 저도 되게 맨 처음에 보고 놀랐어요. 근데 실제로 전쟁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의 책자를 읽어보면 1차 대전, 2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병사들을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서 앞으로 전진시키게 하는 거였다고 해요. 다들 무서우니까. 그 무서운 게 내가 죽는 거가 무서운 거 더하기 내가 남을 죽여야 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분 연구전에 또 딴 게 있는데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그때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총을 잘 모르는데 그때 총은 뭐 이렇게 영화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쑤시고 쏘고 그러면 앞에 열이 다 나오면 뒤에 열을 쑤시고 있다 나와서 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전을 한 다음에 바로 안 쏘면 고장 난대요. 근데 전투가 한번 끝나고 나면은 총이 대부분이 고장 나 있대요. 쑤시고 장전하고 앞으로 나가서 못 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사람 죽이는데 거침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전쟁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군대 꼭 가야 하나잖아요. 군대에 꼭 가야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더 추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의무니까 안 가면 감옥 가니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재밌게 써본 건데 그냥 아버지가 정치인이라서 다음 선거 때 그렇죠. 혹은 내가 나중에 출마할 거면 가는 게 좋겠죠. 네. 혹은 군대 갔다 와야 살아나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재미있는 영역에 넣어놨는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국에는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또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꼭 가야 하는 이유들. 요즘에는 먹여주고 재워줘서 가는 거지. 아, 네. 요즘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군대 안 갔다 오면 이후에 취업이라든지 혹은 취업을 하고 나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익이 생기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같아요. 요새 특히. 호봉을 사모봉을 주고 시작을 하죠. 네, 그것도 굉장히 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직장에 다니냐에 따라 다를 텐데 남성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면은 군대 안 갔다 오고 공익근무 요원이면은 공익근무 출신이면은 좀 무시당하고 그러잖아요. 저 대학 다닐 때도 우체국에서 열심히 우편번호 외우고 이랬던 선배들은 되게 무시당했어요. 예비역들한테. 뭐 그런 게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이유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저는 병역 거부할 때 병역 거부 특별한 계기 같은 건 없었는데요. 기자들이 그런 거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병역 거부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냐. 기자들은 원래 그런 특별한 거 좋아하거든요. 이야기거리. 근데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점점 이렇게 변해왔던 건데 군대 가야 할 이유들이 하나씩 다 사라지더라고요.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군대 가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에는 군대 안 가고 감옥 가면은 나는 괜찮은데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니까. 근데 군대를 가면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럼 또 그것도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고 어차피 대못을 박을 거 나라도 잘 살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했는데 근데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뭐 다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전 대통령 시대는 질문하는 게 금지됐었잖아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질문을 던져보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거에 질문을 던져보는 거잖아요. 군대에 대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야 된다? 나라 지키는 일이 꼭 총칼 드는 일밖에 없나? 그러면 여성은 나라 안 지키나? 청소년들은, 노인들은, 제대한 사람들은 나라 안 지키는 건가? 실제로 최근에 나온 무죄 판결물 가운데서는 어떤 판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전방에 나가서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병역으로서 국방의 중요한 의무지만 꼭 총을 들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들도 모두 넓은 의미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 군대 안 가는 장애인들이나 여성들도 충분히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막강한 군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맡은 바 역할을 안 하면 그 사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글이 있는데 옛날에 벌써 10년 전이죠. 평택 대추리 그 미군 기지 확장 저지 그때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안보가 무엇이냐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군대가 없으면 망할 것 같은데 군대보다 더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환경미화원들이 일주일만 청소 안 하고 쓰레기 수거 안 해가면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처참하게 우리나라 망할 거다. 전염병이 찬 거라고. 그런 식의 이야기 드렸는데 넓은 의미에서 국방의 의미는 사실은 꼭 총칼을 드는 것만으로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것도 국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국방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 같은 평화주의자들이 할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 현대 전쟁은 전면전이잖아요. 군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전쟁을 위한 일에 투여가 됩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 동안 후방에서는 군인들이 써야 될 물품을 전쟁 물자를 만들고 뭐 군인들이 그 물자를 나르고 이런 게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지 전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어떤 군사 안보를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안보를 지킨다고 생각하더라도 군사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체 누구로부터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건지는 안 묻고 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가 된다.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대통령 후보한테도 묻고 국무총리 후보한테도 묻죠. 근데 그게 정말로 북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외운 거잖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토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의 군사적인 주적이 누구냐? 주적이라는 개념은 제가 생각엔 되게 이상한데 그걸 100번 양보해서 주적이라는 게 있다고 쳐도 군사적인 적이 있을 수 있고 외교적인 부분 혹은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오로지 군사적인 적만 상정을 해요. 군사적인 적이 북한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근데 무조건 북한이라고 그냥 외운 거잖아요. 대체 누구로부터 지키는 거고 어떻게 지킬 건지 100번 양보해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해요. 어떻게 지킬 건지 어떻게 지킬 건지도 없습니다. 미사일만 얘기하는데 북한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그 김정남이죠. 말레이시아에서 그런 공격은 그럼 사드 배치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현대 전쟁이 되게 오락에서 하는 게임에서 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어떤 강호의 도를 저버리고 온갖 야비하고 모든 걸 다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하겠죠. 그런 걸 다 대비하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총칼로. 강한 군사력이 안보를 지킨다면 세계 최강 군대를 가진 미국 국민들은 되게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테러 위협에 어쩌면 저희들보다도 더 테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살 것 같아요. 평화롭지 않다고 느끼고. 어떻게 지킬 건지 누구로부터 지킬 건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은 채 무조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야 하니까 저는 이거는 어떤 제가 답을 이거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가 모두가 같이. 그리고 국민의 의무니까 의무는 무조건 따라야 되나? 내가 그 의무를 정하는데 개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의견은 그 의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의무를 무조건 지켜야 될까요? 물론 어떤 의무들은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지켜야 되는 의무들이 있는데 적어도 의문을 던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의무라도 한번 토론해보자. 이게 진짜 우리 의무가 맞는지. 옳지 못한 의무도 지켜야 될까요? 옳지 못한 의무를 지킨 결과가 독일의 아우슈비츠 나치 시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의무를 좋다 공동체를 위해서 의무를 지키되 그 의무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리고 군대 가는 게 정말 국방의 의무냐? 라는 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국방의 의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넓게 잡으면은 군대 가는 것도 당연히 국방 의무에 포함되겠지만 병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총 들고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킨 것만 국방의 의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은 공익근무요원들이나 아니면 뭐 의무소방대 이런 사람들 국방의 의무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 국방의 의무 하는 거잖아요. 국방의 의무가 꼭 병역으로만 이행된다는 것도 저희가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 누가 정하는데? 홍준표가 주적이라고 하면 다 주적이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얘기해 본 적이 있을까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결론이 사회적으로 토론도 되고 논쟁도 되고 결론이 북한으로 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도 얘기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과연 평화인가? 그 독일의 되게 유명한 시인 브레이트 있잖아요.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제목이 그건데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 아니다. 이미 역사 속에 많은 전쟁이 있어 왔다. 패전국에서 하층 서민은 굶주렸다. 승전국에서도 하층 서민은 굶주렸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 대통령 선거 때 후보 토론회 때 전 되게 답답했는데 계속 모든 후보들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게 평화고 안보라는 거를 전제로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안보에 대한 얘기가 다 거의 그렇게 형성이 돼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은 싸워서 이기든 지든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승리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는 죽거나 다치거나 내가 무사히 살아남더라도 내 친구들, 가족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에서 이긴다 한들 뭐가 남을까?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잃는 건 무엇일까? 잃는 게 훨씬 많고 두 개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얘기할 때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정부는 역대 정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싸워서 이기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햇볕 정책이나 이런 식의 노력들, 전쟁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훨씬 더 평화를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노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새누리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는 돈 퍼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 솔직한 심정은 돈을 퍼줘서 전쟁 안 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이 군대 꼭 가야 하는지 꼭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를 얘기하기 전에 군대 꼭 가야 된다는 그 전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자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군대 꼭 가야 하는지 안 가도 되는지 그런 건 그 뒤에 결정을 해도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든 그래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전쟁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기획하고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일으키고 유지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부추길까? 안보를 파는 정치인들, 김정은, 홍준표, 트럼프, 이분은 대통령이 안 돼서 뭐 별로 영향력이 미비하지만 이 셋만 했지만 되게 많은 세계의 정치인들이 사실은 안보를 공포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민들을 협박하면서 국가가 더 강한 군대를 갖게 하고 더 강한 무기를 갖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부추기고 있죠. 왜 부추길까? 뭐 이해관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자기들의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준표 같은 경우도 안보가 불안하다고 사람들이 느껴야지 자기가 표를 많이 얻는다고 계산을 한 거겠죠.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런 안보파리 정치인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 무기를 팔아 이 속을 채우는 군수산업체들, 어쩌면 이 사람들이 가장 전쟁을 반기는 사람들일 거예요. 보면 이게 2014년인데 세계 10대 중에 9개까지밖에 안 들어갔네요. 군수산업체인데 대부분이 미국이에요. 록히드 마틴이 374억 7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저는. 네. 보잉, BAE라고 여기는 영국 회사인데 뭐 이런 회사들이 전쟁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는 거죠. 영업을 이 사람들은 보면은 유럽, 미국의 군수업체들 암투, 한국에 방문해서 방위사업청 조사, 세계 3위 규모의 방산시장은 전쟁터, 한국에 팔아먹으려고 F-15 팔아먹으려고 하고 유로파이터 팔아먹으려고 하고 난리도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이 기업들은 남북 갈등이 계속, 군사적 갈등이 지속돼야지만이 자기들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 의회, 영국 기업들은 영국 정부와 의회에 굉장한 로비를 합니다. 한반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뭐 중동이니 어디니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계속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해대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차 전쟁 때 되게 전설적으로 유명한 무기 상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일이 터키에 잠수함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터키랑 그때 갈등 관계에 있던 그리스에 가서 그 잠수함을 격추할 수 있는 무기를 팝니다. 그 다음에 터키에 가서 이 무기에 대항하는 시스템을 또 팝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전쟁이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경우 전쟁이 일어날 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뭐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라크 안 치면 이라크가 먼저 칠 거기 때문에 혹은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 이 세력들이 아까 이 사람들에게 계속 로비를 하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력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상부상조하고 공조를 하고 있어요. 흔히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 있을 때 나름 인기가 많았던 미국의 대사 있잖아요. 오바마의 친구였던 리퍼트 대사. 대사 임기가 끝나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보잉의 부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사장이자 동아시아 담당으로. 한국 정부에 무기 팔러 간 거예요. 주한 미국 대사를 하면서 맺은 인맥과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무기 팔러 들어간 거죠. 엄청난 연봉을 받을 거예요, 보잉에서. 로키드 마틴한테 계속 밀리니까 보잉이 좀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한 거겠죠.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 보면은 네, 이런 사람들 뭐 공군 중전, 육군 중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군수산업체에 들어갑니다. 퇴역 군인들이. 무기 로비스트가 되기도 하고요. 민간 군수 업체에서 뭐 예를 들면은 요새는 전쟁도 되게 민영화가 많이 돼서 정부군만이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용병 부대도 많고 그런 데 가서 훈련시켜주고, 혹은 정부 군대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군사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그런 군수 업체들이 많아요. 무기를 파는 데도 있지만 가서 전술 훈련해 줍니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무기 상인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군대에서의 이력과 경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계속 로비를 해서 무기를 팔아먹죠.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이 사람들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는 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특정한 세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왜 그걸 우리가 용납하게 되는지, 왜 사람들은 용납하고 때로는 전쟁에 열광하고 지지하는지, 독일 국민들은 왜 히틀러에게 지지를 보냈었고 미국 국민들은 왜 부시가 일으킨 전쟁을 지지했었고, 저는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떤 사회가 군사주의가 굉장히 약하고 차별이나 소수자 혐오가 굉장히 약한 사회라면 이 세력들이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시민들이 막아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사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회고 혹은 차별은 또 소수자들에게 많이 행해지잖아요. 소수자 혐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회는 그 소수자들을 혐오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우리 공공의 적을 상정해서 그 적에게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거부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할 때 정치인들이 전쟁을 결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거나 더 심하게는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게 아닐까. 미국 사회에 이슬람 혐오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하는 거에 사람들이 별로 반대를 안 했던 거죠. 이거는 한국에서 아주 인기리에 방영됐던 진짜 사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이 굉장히 군대의 소프트 전략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군대를 굉장히 익숙한 것으로 만듭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저는 파주에 사는데 길 가다가 군인들 만나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파주에는 군인이 워낙 많아서. 근데 외국 활동가들이 한국에 와서 우연히 길에서 군복 입은 사람 만나면 흠칫 놀라요. 걱정해. 이거 무슨 뭐 일어났나? 근데 우리는 그만큼 둔감한 거죠. 군복 입은 사람을 사회에서 마주쳤을 때 그게 이상하지 않은 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늘 신문이나 이런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대학교에서 신입생도 오리엔테이션인데 군기 잡고 혹은 기업들에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무슨 뭐 기마 자세로 막 읽게 한다거나 은행에서 저도 최근에 보면서 은행에서 그러고 있는데 은행에서 고객들을 이렇게 상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만연된 군사주의. 이거는 아우슈비츠의 유대인들인데 그 당시 독일 사회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 민족주의적인 혐오를 굉장히 히틀러가 이용을 했고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아리아인의 혈통을 전 세계로 뭐 지배하고 이게 다 먹혀 들어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IS예요. 미국이 아랍을 쳐들어가는 것처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사실 적대적 공생인 거죠. 미국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계속 범죄에 가까운 전쟁 범죄에 가까운 군사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쟁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위의 것들은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이거는 그 원인이 작동하고 가능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거는 자주 써먹는 툴인데 저희 사회운동을 할 때 어떤 우리가 맞서는 권력이든 뭐 대상을 이 역삼각형 안에 그립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럼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혹은 제가 뭐 삼성에 다니는 노동자인데 삼성 재벌과 싸워야 돼. 중앙일보도 있고 엄청난 재력이 있고 김앤장 같은 변호 어떻게 이기지? 두렵고 엄두가 안 나는데 근데 이 역삼각형 사실은 우리가 상대하는 권력이라는 게 아주 탄탄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은 원래 속성상 무너지기가 굉장히 쉬운 역삼각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무너지지 않는 건 이런 기둥들이 떠받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걸 다 없애려면 못하겠죠. 그렇게는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권력을 무너뜨리려면 이 모든 걸 다 없앨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개만 없애도 이렇게 쓰러지겠죠. 여기에 박근혜를 넣어봐도 될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 사실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감옥에 가 있지만 불과 반년 전이면 언제죠? 반년 전은 너무 짧나? 10달 전만 해도 박근혜를 우리가 물러나게 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박근혜를 떠받들던 기둥들 중에 몇 가지가 무너졌습니다. 조선일보가 무너지고 새누리당이 무너지고 몇 가지만 무너졌는데도 이렇게 휘청하잖아요.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떠받들고 있는 것은 아까 봤던 안보파리 정치인들, 그리고 로키드 마틴, BAE, 레이시온, 한국에선 가장 유명한 군수산업체들이 하나와 풍산.
원래 삼성 테크윈도 굉장히 잘 나갔는데 한화가 합병을 해버렸어요. 네. 그때 되게 재밌는 플랜카드를 봤었는데 삼성이 원래 문호조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삼성 테크윈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한화의 합병을 반대하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내걸었어요. 회장님 어서 깨어나십시오. 당신 아들이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든 노조를 만든 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병제도.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죠. 물론 현대 전쟁은 갈수록 드론이라든지 사람이 수행하지 않는 쪽으로 변해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군대가 없으면은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이 군대가 전투하는 군대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이 이라크에서 한 일은 전투는 아주 일부고 그 뒤에 뭐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만든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혹은 전후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군대가 맡아서 하거든요. 군대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했던 그런 사회의 공기처럼 퍼져 있는 혐오와 차별, 국가주의, 군사주의 혹은 국위 이데올로기 이 전쟁을 해야 우리가 부자가 된다. 이런 것들이 전쟁을 떠받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요청받을 때 너무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면 좋겠다고 해서 이걸 일부러 넣었고요. 그렇다면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 기둥들을 파괴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조그만 단체라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쉬운 것부터 하고 빨리 해야 되는 것부터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기둥들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전쟁엄상이 하는 활동에 대한 건데 누군가는 다른 기둥을 붙잡고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둥들 중에서 저희는 이렇게 그려서 따져봤어요. 어떤 게 제일 만만하거나 혹은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난이도가 쉽거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봤. 물론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런 걸 따져봐서 골라봤습니다. 아 이게 제 컴퓨터에서는 폰트가 있는데 여기서 없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깨지네요. 일단 징병제에 대한 저항,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거나 감옥 가야 되잖아요. 뭐 저처럼 운이 좋아서 감옥 갔다 오는 게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으로는 병역 거부하고 싶어도 상황이나 사정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역 거부를 안 해도 돼요. 병역 거부 운동을 지지하는 역할들을 하면 됩니다. 모든 사회운동은 제가 생각하기에 활동을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만으로는 아무것도 못 바꾸고 이 사람들을 뒷받침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징병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병역 거부 혹은 병역 거부 운동을 지지하고 이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평화주의로서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징병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현재 한국의 징병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5월 15일이 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이에요.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로 많이 유명한데 그때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 마이크 잡고 있는 분은 지금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사인데 병역 거부를 해서 곧 감옥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나머지 안에 있는 친구들은 출소한 애들이에요.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인데 이걸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형 감옥을 설치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범죄가 아니다. 다들 좀 뭐랄까 고향에 돌아간 느낌으로 이렇게 병역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에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처음엔 저희도 병역 거부하러 오는 사람들 무조건 말렸어요. 사실 감옥 갔다 오는 걸 우리가 책임져 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도 사회 분위기가 병역 거부에 더 안 좋았기 때문에 무조건 말렸습니다. 근데 말려도 말 안 듣는 고집불통들이 이제 병역 거부를 했는데 요즘은 좀 덜 말려요. 말리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하면 좋겠다고 하고 말로도 하면 좋겠다고 대신에 우리가 다 책임져 줄 수 없고 그건 네가
염두에 두고 해라. 나중에 가서 우리한테 왜 안 챙겨줬냐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병역 거부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가족과의 관계예요. 가족들.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또 이제 걱정하는 게 감옥 갔다 오면 취직 안 될까 봐인데 되게 우픈 건데 요즘은 저희가 덜 말리는 이유가 어차피 네가 감옥 갔다 오나 군대 갔다 오나 취직은 안 된다. 오히려 감옥 갔다 오는 게 남다른 스펙이 될 수 있다. 영어 개나 소나 요새는 다 잘한다. 스펙 안 된다. 감옥 갔다 온 경험은 특정 업종에서는 네가 인정받을 수 있다. 네가 만약에 시민단체에 들어가고 싶다면 인정해주는 곳들이 있다.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보면은 저희도 이제 한 70명이 감옥에 갔다 와서 사는 걸 보면은 감옥 갔다 와서 힘들게 사는 친구들은 보면 쟤는 군대 갔다 왔어도 마찬가지로 힘들게 살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막상 병역법에서 감옥 갈 때는 이게 그 개인한테 굉장히 큰데 저처럼 10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군대 갔다 온 거랑 감옥 갔다 온 거랑 뭐가 달랐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긴 흐름에서 보면은 결국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거, 꿈꾸는 거 그 찾아가더라고요. 병역 거부가 어떤 내가 하고 싶던 것에 걸림돌이라거나 전과자가 되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특정 업종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세콤 이런 데 취직 못해요. 전과자가 되면은. 혹은 선생님 이런 거는 못하죠. 물론 대안학교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일반 학교 그런 건 못합니다. 그 아주 소수의 것들을 빼면은 사실은 병역 거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개인의 삶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지금은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감옥 갔다 와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가지고 계속 치료받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 친구들이 군대 갔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안 갔어야죠.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아무튼 병역 거부를 좀 더 해도 된다는 쪽으로 제가 요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12월 1일이 평화수감자의 날이라고 꼭 병역 거부가 아니더라도 평화 운동을 하다가 혹은 평화 이슈에 대한 어떤 직접 행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날이에요. 저희 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희도 외국에 있는 활동가들한테 감옥에 수감된 평화활동가들한테 편지 쓰고 외국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감옥에 있는 친구들한테 편지 쓰고 최근에 석방된 체시 매닝이라고 혹시 아세요? 미군이었는데 원래는 브래들리 매닝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감옥 안에서 성전환 수술해서 체시 매닝으로 바뀌었어요. 이라크 전쟁 당시에 미국의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내부 고발자죠. 공익제보자예요. 수감돼 있었어요. 오바마가 퇴임하면서 사면시켜줘서 나왔어요. 최근에. 저희가 편지 여러 번 썼었어요. 35년형인가 받았었거든요. 사면으로 나왔던 그런 식으로 저희가 편지 써서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 편지 쓰기 행사 때 그래서 이렇게 병역 거부 운동을 지지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저희가 내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건 또 그런 거였거든요. 병역 거부 운동하면은 남자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병역 거부라는 행위는 좁게 보자면 남자들만 할 수 있는데 병역 거부가 전쟁을 반대하는 직접 행동이라고 해석을 하면 여성들도 병역 거부자일 수 있는 거죠. 국방 의무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 한국의 병역 거부 운동을 이끌어온 사람들은 물론 이 병역 거부자들 당사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실 여성 활동가들이에요. 한국에서 병역 거부 운동을 최초로 이런 거 우리도 해보자 하고 사람들 만나고 조직하고 논리를 만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여성 활동가들입니다. 그거는 언론에서는 늘 병역 거부자들만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다뤄지고 있죠. 어쨌든 이런 전쟁에 저항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징병제를 우리가 한번 무너뜨려 보자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성과도 있는 것 같아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군대에 대해서 비판이 불가능한 사회였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한국 군대 비판을 하면 빨갱이 소리 듣고 종북이란 말이 그때는 없었지만 북한 이로 편드는 거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방산비리 율곡비리부터 해서 일어나도 그냥 그때 잠시 넘어가고 이랬는데 저희 생각에는 병역 거부 운동만의 어떤 성과는 아니겠지만 병역 거부 운동도 일부분 역할을 해서 군대가 문제가 아직 많지만
군대돼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하고 이런 거 좀 자유롭게 되지 않았나. 네. 단숨에 바뀔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군수산업체들을 막아서는 활동들. 근데 저희 전쟁검상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병역 거부가 있고 또 하나가 무기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이익을 버는 사람들, 기업들, 군수산업체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존재와 그들이 하는 일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이 하는 걸 회방하고 막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이거는 2012년이었나? 저희도 몰랐는데 이 바레인에서 오신 분이에요. 바레인이 아랍의 봄 이후로 바레인도 이제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났대요. 근데 우리나라 87년 이때처럼 정부가 최루탄을 엄청 쏘아대는 거예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처음에 불꽃놀이인 줄 알았어요. 밤에 막 사람들이 사는 민가에 막 쏘고 3년 동안 1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정부 발표로도 50명이고 이 바레인 워치라는 시민단체 발표로는 300명인데 어쨌든 최소 150명 넘게 죽었어요. 저희도 모르고 있었어요. 특히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모르죠. 한국 언론이 나오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바레인 워치 활동가들이 저희 단체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바레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바레인 정부가 수입하는 최루탄의 가장 많은 양이 한국에서 온다더라. 그래서 니네 나라에서 이걸 이슈화시키고 최루탄 수출을 막아달라.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최루탄이 지금도 만들고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시위 진압해서 최루탄을 안 쓰잖아요. 성능이 좋아서 수출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 성능 되게 나쁘대요. 그냥 싼 값에 사나 봐요. 예, 불발탄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레인 워치와 함께 한국의 평화활동가들이 전쟁엄상이 주축이 돼서 캠페인을 펼쳤는데 되게 저희가 가진 실력과 능력에 비해 운이 되게 좋아서 수출을 중단시켰습니다. 일단 국가가 이거를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방위사업청에 갔더니 이건 또 법적으로는 무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경찰청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위사업청도 자기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고 경찰청도 모르고 있었던 거고 자기들이 역할을 안 한 게 드러나기도 했고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일부러 전 세계적으로 공동행동의 날을 정해서 저희는 방위사업청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퍼포먼스하고 저희와 병역 거부 때부터 계속 이제 이 네트워킹을 맺어온 외국의 활동가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영국의 활동가들은 영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프랑스 활동가들은 프랑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로 했습니다. 그 국제사회에서 이런 게 좀 비난이 쏟아지니까 한국 정부도 이제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레인 최루탄은 저희가 막았어요. 근데 바레인의 최루탄 수출을 막고 나니까 터키에 수출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건건히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군데 막으면 또 뭐 세계는 넓고 팔 곳은 많으니까 김우종 말을 빌리자면 그래서 총단법을 개정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예, 그걸 같이 주도했던 국회의원분이 왜 그 세월호 때 택시 대리기사 폭행 사건 예, 김현 의원님이었는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 뭐 그냥 안 됐죠. 뭐 이거는 옆에는 서울 아덱스라고 쉽게 말하면은 왜 그 홍대 앞에서 와우북 페스티벌 열리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무기 박람회예요. 전 세계 무기 회사들 혹은 무기를 구매하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다 와서 전시를 하고 설명도 하고 여기서 계약도 하고 비즈니스 데이 동안은 그렇게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와서 하고 주말에는 퍼블릭 데이라고 해서 시민에게 개방해서 사람들이 오면 막 에어쇼 보여주고 첨단 무기 전시하고 되게 재밌어요. 친환경 무기 거의 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친환경 무기 이러니까 왜 유기농 라면 이런 거 몸에 좋은 라면 이런 또 어떤 데서는 친환경 무기인데 왜 친환경 무기냐면은 그래도 친환경 무기라고 붙이려면 뭐 만드는 과정에서의 뭐 이런 게 뭐가 없다더라 이게 아니라 무기 효율이 좋아서 여러 발을 쏘지 않고 한두 발만 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잉 생산을 막을 수 있는 무기다.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무기 박람회고요.
이거를 저희가 2013년부터 여기 가서 회방을 놓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할 거예요. 이거 로키드 마틴 앞인데 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가슴에 해골이 그려져 있고 이 무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해서 화살표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안에서 구호 외치고 이러면 너무 금방 잡혀가니까 사람도 저희가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창의적으로 하면서도 이미지도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실제로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영국에서는 DESI라고 유럽에서 열리는 가장 큰 무기 박람회가 있는데 아덱스보다 규모가 훨씬 큰 근데 거기는 유럽의 활동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방을 놓고 거긴 실제로 무기가 이송되는 고속도로를 막아버리고 다 잡혀가겠죠 물론. 행사장 저도 봤는데 행사장 이 문을 활동가들이 본드를 이 양손에 붙인 다음에 이렇게 여는 문인데 이렇게 붙여서 막아요. 특수 본드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몸에 해롭지 않은 특수한 액체가 있어야지 녹일 수 있대요. 그러면은 경찰들이 와서 어쩔 줄 모르다가 그 액체를 구할 때까지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천주교 신부님들은 입구 앞에서 엑소시즘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막을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활동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보자 해서 한겨레 21에 난 되게 크게 실어줬어요.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을 찍히기 위해서 일부러 연습을 하고 이렇게 가서 방해 활동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이 옷을 입지 않고 다 상복 입고 몇몇은 이게 영정사진 들고 이 무기로 누가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몇몇은 무기상인 본장을 하고 피 묻은 달러를 들고 막 사악하게 웃고 뭐 이런 물론 한 5분도 못 버티고 쫓겨나요. 이런 활동들 그래서 군수산업체들을 감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살인무기 이거 사실은 마리조아 방위산업 전시회지 살인무기 전시회다. 사람 죽이는 무기를 파는 곳이다. 이런 걸 알리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런 활동들을 여기에 맞서서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아니죠.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저항일 수 있는데 안보파리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선거에 참여해서 이런 사람들을 안 찍고 당선 못 되도록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민주시민은 투표한다고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당선이 되면은 우리가 요구했던 거 선거 기간에 우리가 바랬던 거를 그 정치인이 끝까지 지켜가는지 잘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이런 활동들 정치인들이 안보파리 정치인들은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그렇지 않은 정치인도 군수산업체 로비에 늘 노출돼 있거든요. 그 로비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혹은 그 로비에 휘둘리지 않도록 계속 강제하고 이런 역할들을 또 시민들이 하는 게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주의 차별 혐오에 저항하는 활동들 정치인들이나 군수기업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국민들이 반대를 하면 전쟁에 참가를 하거나 전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새누리당이 그렇게 강하고 검찰이 그렇게 강해도 사실 국민들이 다 같이 촛불 드니까 박근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성과가. 그리고 짧은 기간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더디게 바뀌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 이거는 저희가 2003년에 했던 퍼포먼스인데 우리 안에 군사주의를 살펴보자.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유니폼들 뭐 교복, 군복 이쪽엔 뭐 교련복도 있고 근데 교련복은 너무 옛날이 돼서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다양한 유니폼들 일상의 군사주의를 상징하는 그걸 입고 국민체조를 했어요. 학교 졸업한 지 꽤 오래된 사람들인데도 음악이 나오니까 다 저절로 나와요. 우리 몸에 각인된 군사주의인 거죠. 네, 하실 수 있죠. 빰빠밤빠밤 하면은 바로 자동적으로 그런 일상의 군사주의에 대한 걸 알려내고 성찰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권인숙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대한민국은 군대다라는 책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만 군사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보수 정치인들에 맞섰던 민주화 운동 세력 안에도 굉장히 군사주의가 많았던 거를 되게 반성적으로 선창하면서 쓰신 책이에요. 그리고 일상에서의 차별과 혐오,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서 함께 활동할 수도 있고 지지를 하거나 응원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요즘 무서운 거는 왜 조선족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물론 어떤 비율만 보자면은 그분들이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경제적인 가난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몰아가는 측면도 있는데, 이건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것만 얘기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런 게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과 전쟁할 리는 1도 없지만 전쟁을 정당화하는, 충분히 예를 들면 트럼프가 미국에서 계속 잘 먹히고 멕시코인들에 대한 혐오를 계속 조장하고 나중에 미국이 멕시코랑 전쟁한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전쟁이 우연히 일어날 때는 아주 우연한 사건이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쟁이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의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럼 전쟁을 막아서는 활동도 우리 삶에서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과 혐오를 없애가는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활동들에서 누군가는 저처럼 단체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직업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가 그룹이 돼서 전문가 그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민으로 살면서 이런 활동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있는 활동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아인슈타인의 말로 제 이야기는 일단 정리를 할게요. 아인슈타인이 우리는 위대한 과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평화운동가기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인데,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평화를 지키는 일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안보를 위해서 강한 군대를 키우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평화를 지키는 일과는 오히려 멀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생각과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고 저한테 궁금하신 거를 여쭤봐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끼리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셔도 되고, 네. 아무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